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간 조정인 듯 아닌 듯한 그러한 장세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은 진짜 조정입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합쳐서 거의 7천억 원 가깝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10선까지 떨어졌고요. 다만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770선 유지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나온 엔비디아의 실적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관세 불확실성으로 혼조세를 보인 만큼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별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선별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어제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던 코스피가 오늘은 낙폭이 좀 큽니다. 1% 넘게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 2,610선까지 빠졌고 이러다가 2,600선까지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에 급하게 올라왔던 만큼 또 조정은 자연스러운 건데 다만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전히 또 강세 탄력을 받아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테마가 있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은 테마 장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나왔던 뉴스를 보자면은 일단 종전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연이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테마주라고 하면 원래 뉴스가 나오자마자 상승 탄력을 받았다가 금세 반락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을 잘 보니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기금을 공동 설립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고요. 우크라이나는 향후 국영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수익의 50%를 이 기금에 투입하게 됩니다. 기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에 사용을 하게 되고 미국은 이에 따라서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광물 협정은요. 재건 투자 기금의 조건과 조항을 설정하는 양자 협정이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요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슈 하나만으로 관련주가 움직이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펀더멘털에는 또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다음 장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가 오늘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 여론을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국민의 전쟁 인식과 관련된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초록색 차트는요. 2022년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서 3년, 4년이 되는데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국민의 비율이 2022년에는요. 보시다시피 73%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전쟁을 승리하겠다는 이 의지가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쳐갔고요. 2023년부터 4년까지 보시다시피 38%대로 뚝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3%에서 38%대까지 떨어진 건 거의 40%포인트가 뚝 떨어진 겁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종전 협상을 촉구하겠다.
2022년에는 22%의 국민만이 빠른 종전을 위한 협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들어서 와서 봤더니 52%의 국민, 거의 국민의 절반 정도가 빠른 종전에 대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의 절반 이상이 빠른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을 원하고 있고 전쟁 초기와는 확실히 여론이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미국과의 광물협정에 속도를 내는 것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인 그런 결과로 보여지고요. 우크라이나인의 상당수는 평화를 대가로 일부 영토를 양도하는 데 개방적이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여론은 이제는 전쟁은 그만하자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AP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봤더니 트럼프와 러시아가 평화 협정을 위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을 진행 중이다라고 22일에 현지 시간에 보도가 됐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특사가 2주 안에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로스 리서치는 긴 시간 끝에 종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종전이 이뤄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재건주 쪽으로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텐데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할까요? 우크라이나의 내부 상황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피해 금액입니다. 보시다시피 550억 달러 쪽에서 주택 쪽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체 피해 포션 가운데 37%에 해당합니다. 주택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운송은 보시다시피 340억 달러, 전체 포션 대비해서 22% 정도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주택과 교통을 다 합치면은 50%가 넘어갑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주택, 건설, 교통과 관련된 이런 피해 금액이 꽤나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복구하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구 금액의 상위 부분을 봤더니 주택이 가장 컸습니다. 16.5%, 운송이 15.2%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시장으로 만약에 종목들이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한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합동해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원팀 코리아를 구성을 했고요. 배분된 역할을 봤습니다. 6대 선도 프로젝트인데 교통 마스터 플랜, 공항 현대화,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 그리고 댐 재건 지원, 그리고 철도 노선 고속화. 여기서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봤던 주택 건설 쪽에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젝트 대부분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설 운송 쪽에 해당이 된 것으로 보여졌고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물산, HD 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KT,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18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했고요. 어떤 기업이 있나 봤더니 저희가 좀 6개로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SG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너무 많이 아실 것 같고 파이널샷에서도 몇 번 또 전해드렸던 그러한 기업이기도 한데 일단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주를 생각을 하실 때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실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SG는 보시다시피 국내 1위 아스팔트 콘크리트 전문 기업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도로 복구와 재건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의외 기업이었는데 아이톡시입니다. 시가총액이 500억 원대였던 아주 작은 스몰캡 기업인데요. 게임 리퍼블리싱과 퍼블리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인데 왜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스 리서치 측에서는 아이톡시가 숨겨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톡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방송국들과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확보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아이톡시는 2000년대부터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사업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투자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BFG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합작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이게 판유리를 생산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고요. 세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0년대부터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온 바 있고 HD현대 인프라코어 이미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산네트워크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기업들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진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되고 이게 실제로 공시가 나오고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그 어떠한 이슈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오늘의 시그널로 재건 관련 이슈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관련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모아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업종별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네, HLB 관련 소식입니다. 가남 신약 유럽 종양학회 1차 치료제 등재했다라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고요. HLB 제약, 생명과학 등 HLB 그룹주 전반에서 강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HLB 간암 신약 리보캄렐 경용요법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의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FDA의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이죠. HLB는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미국 FDA의 1차 치료제 신약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승인이 불발될 경우에는 또다시 주가가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HLB는 FDA에 재심사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FDA는 3월 20일까지 신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태양광주의 상승세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 쪽에 이슈가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주었고 또 국내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의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REC 제도가 폐지되면 발전 사업자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인도가 태양광 산업 발전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태양광 섹터에 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VT 관련 소식 볼까요? 화장품 부문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소식에 또 상승세를 함께 타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률 26%였습니다. 최고의 히트 제품이죠. 리들샷 관련 판매가 해외 진출이 본격화된 결과로 보입니다. 주력 지역인 일본에서 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고요. 중국 또한 최근 3년 내에 분기 최대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영업이익 1,400억 원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중국과 북미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토니모리, APR 등 급등하면서 화장품 중 전반에 급등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태광 소식인데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LNG 시장의 성장 관련 수혜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양 플랜트 산업의 호황과 함께 LNG 쪽의 성장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하는 모양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태광이 LNG 사업을 확대하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실적 2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태광의 수주 잔고 약 1,540억 원 수준인데 이 중에 LNG 관련 사업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10% 넘게 급등하다가 현재는 4%대로 상승폭 줄였다라는 점은 함께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가지 뉴스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늘 화장품 관련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VT가 4분기 화장품 부문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해외 부문 매출이 분기 최대를 달성했다는 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주력 국가였던 일본에서 일단 분기 최대 실적이 달성이 됐고 또 중국도 최근 3년 내 분기 최대 실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리드샷의 해외 진출 성과가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 있고요. 일본을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24년 온기로 1,5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는데 이 수치가 전년비 한 25% 정도 성장한 수치이고요. 중국과 미국은 기여도가 현재는 뭐 낮은 상황이지만 VT 입장에서는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해외 쪽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25년도 전체적으로 20% 내외의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사실 전일 실적 미스로 급락했던 실리콘2와는 또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단연 돋보이는 화장품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일단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가져와 봤고요. 최근 주도 섹터의 조정이 나오면서 일단 특별한 악재 없이 조선 섹터가 동반 조정권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일단 실적 부분에서 추측이 될 부분이 역시 특수전 사업부인데 현재 금액으로 한 1조에서 2조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캐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하지만 향후 수주 잔고가 확보가 된다면 추가 증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미군 해군 관련해서는 2월부터 MSH 치감대 MRO 입찰에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함정 신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주에 좀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선 같은 경우에 25년 목표치인 63억 불을 벌써 2월인데 41%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선의 경우에는 목표 달성이 무난하다. 그리고 엔진 기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대형 엔진 위주로 수익성 믹스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엔진 기계 사업도 괜찮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해상에서의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법안을 통해서 조선업 부양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의 조선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함정, MRO, LNG까지 아우르는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중공업이 일단 조선 섹터 내에서는 좀 탑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현재가 부분에서는 매우 매수가 유효한 충분한 조정을 받은 가격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3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6만 원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38만 원으로 제시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과 함께 오늘의 종목 시그널 짚어봤습니다. 다음 달 4일 국내 첫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합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거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야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건데 정규 거래 시간에는 기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열리고 이 시간 전후로는 넥스트레이드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오후 3시 30분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효력이 없어졌지만 앞으로는 3시 20분까지 제출한 호가의 효력은 오후 8시까지 유지되고 종전 정규장 종료 이후 원하지 않는 호가의 주문이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따로 주문을 취소해야 합니다. 또 애프터마켓 운영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시간의 단일가 시장에서는 넥스트레이드에 상장된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장 2주간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될 종목은 롯데쇼핑과 제일기획 등 총 10개인데 점차 800개까지 거래 종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주문 유형도 생깁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가 호가와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로 구분된 4가지 지정가 호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외에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가 생깁니다. 예컨대 최우선 매도 호가 10,000원과 최우선 매수 호가 9,000원이 각각 들어있다면
중간가 호가는 9,500원으로 자동 조정되는 겁니다. 중간에 최우선 매도 매수 호가가 변경되면 그에 따른 중간가 호가도 바뀝니다. 또 미리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도 추가됩니다. 현재 시장가가 9,000원인데 미래 가격이 10,000원으로 오르면 미리 설정해둔 지정가격 9,500원에 매수 주문이 나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투자자는 스톱 지정가 호가를 주문할 땐 스톱 가격과 지정 가격을 함께 입력해야 하는데 매도의 경우 스톱 가격은 지정 가격보다 높게, 매수는 스톱 가격은 지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됩니다. 한번 설정한 스톱 가격은 바꿀 수 없고 호가 유형은 시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래 수수료는 인하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비해 20%에서 40%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거래를 자주 하는 단타족과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넥스트레이드에서의 거래가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조건을 비교해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거래 시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자동주문 전송 시스템 SOR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넣는 최선 집행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70년 만에 깨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 투자자들은 유연한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시장에 빛이 되어줄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트럼프 관세 관련 노이즈가 또 있었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 괜찮게 나왔는데 우리 시장의 반응은 좀 미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쉽지는 않지만 저는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차 목표치 도달했기 때문에 그냥 쉬어가는 숨고르기 현상이다. 이게 2월 말까지는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3월 초까지 연장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우리가 기다리던 조정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캐나다, 멕시코 관세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쪽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를 계속 올려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협상 카드로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멕시코에서는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압박하는 게 지금 우회로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차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게 기존에 가장 기본적인 이민자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약이나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유예 이후에 해야 되는 거는 대중국 관세를 이제 부과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멕시코는 긍정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4월 2일까지 어느 정도는 협의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협상 카드로 넘어간다. 4월 2일이라고 하면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이 쓰이실 테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러냐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려감을 가진 게 딥시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딥시크가 언제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딥시크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실적,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잘 되는 거 아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실적에 이제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즌이
작년 12월부터 언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뭐 핑계거리 삼아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항상 조정 구간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반영되고 호재를 반영을 잘 안 해주는 이런 시장이죠. 그런 뭐 시장의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검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탠스가 동일합니다. 단기급등한 종목 차익 실현하고 눌림목에서 매수. 최근에 눌림목에서 매수한 종목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있는 반면에 약간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구간도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전 종목이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횡보하는 구간에도,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도 시장에서 관심을 아예 배제시켜 놓은 종목이냐,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한 번씩이라도 이제 위쪽으로 한번 삐죽삐죽 올라오면서 이제 거래대금을 실거나 해서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계좌 딱 열고 차트 열어가지고 거래대금이 중간에 한 번씩 올라오는지, 혹은 위쪽 방향으로 우상향 쪽으로 해서 위로 한 번씩 올라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은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만 가져가시면 되고, 아니다 싶은 종목은 정리해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교체하는 거는 가장 좋은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절묘한 황금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뭐 현재 시간에 뭐 한 1% 전후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1%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2,700 쪽으로 붙어가다가 쉬어가는 구간인데, 이게 정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정상적인 거는 코스닥이 너무 강해서 코스피가 약해 보이는 거지, 한 차례 상승하면은 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존에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쉬는 구간 만들었죠. 이때도 뭐 이 미국의 관세 때문에 한번 밀렸었는데, 횡보한 것만 해도 굉장히 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정상적이다. 이게 바로 상승 N자형 만들어가는 정확한 이제 상승 파동, 우리가 가장 표준적으로 보는 상승 파동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피가 약해 보이는 이유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안 밀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보합권 등락을 연출하고 있는데 안 밀리잖아요. 1차 목표치 780포인트 도달했으면은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한 한번 급락이 나오거나 쑥 밀렸다가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특이하고, 이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정상적인 거예요. 약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코스피와 비정상적으로 강한 코스닥이 나오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흐름의 앞에는 이렇게 12월에 투매가 나왔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라는, 개별 성향이 강해진다라는 말씀도 제가 이미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반 동안 교육 받으신 내용 그대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걱정은 지금은 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추세를 무너뜨리거나 방향을 바꾸는 이런 움직임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혹은 숨고르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순환매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될 타이밍이 다가오니까 기존에 있던 종목들 정도로만 순환매를 노리시고, 앞으로 봐야 되는 이런 섹터들, 뭐 주도 섹터를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주주총회 있는가 주주총회 시즌에 또 맞춰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교육해드렸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시장에서 영원한 테마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M&A 테마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외국인과 증권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성장성이 있어도 숫자가 안 찍히면 안 봅니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적자로 돼 있다가 연간으로든 아니면 분기별로든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업황까지도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런 종목들 추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이 월말에 따뜻하게 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교체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 교체할 거냐? 바로 이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종목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의 테마라고 불리는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득점될 수 있는 안타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한국전력 꼽아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적자 행진을 이어오다가 4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안타 종목으로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역시나 역시 우리 이데일리의 진행자분들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핵심을 딱 찍어서 알려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동안 그럼 왜 적자가 되었었느냐? 사실은 탈원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에너지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전력비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전기료 부담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올리고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그 적자를 떠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제 인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부채가 20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해 나가야 할, 풀어야 할 숙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부채도 좀 갚아 나가야 되고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 하지만 흑자 전환된 것만큼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이제 찍히고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SMR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미국하고도 이제 협력해가지고 진출하고 체코 원전도 되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모을 수 있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업황도 턴어라운드 될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항상 안타 종목은 비중도 좀 넉넉하게 실을 수 있고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경기 방어주들 이런 종목들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유틸리티 업종의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전력 또한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정 구간에서 좀 두려우신 분들, 그리고 나는 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은퇴자금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쪽 그리고 통신주 같은 쪽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은 좀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적자 행진을 달리고 있고 적자이니까 배당도 줄 수 없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전력 관심 가져보실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이런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 이제 바라카 원전 쪽에 이제 공기 지원 같은 경우로 해서 1조 4천억 부분으로 해서 한수원하고 이제 좀 약간의 마찰이 있고 국제 분쟁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다 떠안기에는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 연 4조 원 이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리스크 부분 있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조정 구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정도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은 이 종목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좀 암흑기를 오랫동안 거쳤던 한국전력, 이제는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이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원익 IPS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증권가에서 3만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실적 턴어라운드 기반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이 그동안 안 좋았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쪽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째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먼저 전방 쪽에 있는 이런 전공정 장비 쪽이 먼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 중견기업 이상 되는 쪽으로 가장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로 뽑을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을 빼고는, 이 기업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루타 종목 정도로는 어렵지 않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 전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르게 이제 업황 전환이 되면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요소는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로 치면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굉장히 미비하고 작고 소중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익 IPS는 이런 부분에서 좀 비껴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리스크는 이제 줄어들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밝아진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원익 IPS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닝 IPS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QSI를 짚어주셨습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고요. 양자 암호 관련주로도 함께 요즘에 거론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는 한 2번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과거에 저는 사실 이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초저온에서도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제가 2016년부터 교육을 해드렸던 쪽이죠. 레이저 관련 기술이 워낙 뛰어나고 뭐 공간 감각이나 이런 부분을 알 때도 레이저가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시간을 관측하고 예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 감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영역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밸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1위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기도 하고 이제 게임 유통사이기도 한데요. 이 핵심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당장에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을 버는 사업도 있지만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수년간 이제 제가 2016년에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10년 차가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역량을 계속 갈고 닦으면서 변화하는 이런 흐름에 맞춰가는 기술력을 계속 갖추고 있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외에도 이번에 양자 컴퓨터 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 기술력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3루타는 호타준족의 종목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항상 끼 있는 종목이고 이제 변동성도 확실한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기에 딱 좋은데 지금 구간이 올해 양자 컴퓨터 이슈까지 나오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뭐 삼성에서도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XR기 같은 경우 출시 기대감 있다라고 하죠. 그럼 그런 이슈가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성을 이제 부여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것도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중장기적으로도 눌림목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처럼 눌림목 예쁘게 받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SI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눌림목 구간 잘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3가지 종목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놀라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 없는 종목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반등 구간에 노려야 되는 종목들 많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가장 뭐 묵직한 종목들부터 가벼운 종목들까지 제가 골고루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대장주도 마찬가지고 후발주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를 들면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SKC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되겠고 그리고 제주반도체나 워닝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 후발주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노리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별로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성향이 있는 뭐 첫 번째 페이지의 범양건영처럼 뒤에 이제 뭐 디어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순환매를 노리고 한알영해제 미리미리 말씀드렸었죠. 준비도 미리 해놨었습니다. 작년 10월에 텐센트 뮤직그룹하고 이제 그 MOU를 통해서 중국 진출을 미리 마련했다라는 거. 그래서 한알영해제 같은 경우도 10월부터 준비한 기업이다.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토탈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 없는 종목에 있는 이 종목들 45% 아래도 지금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슈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HLB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부터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마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주가를 좀 유심히 봐야 되니까 미리미리 바닥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한 차례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횡보한 다음에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가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에스모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뭐 2019년도 그렇고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에스모하고는 참 인연이 깊은 기업이 아닌가. 역시나 이 항암제 치료 시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핵심이라고 하면은 에스모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쪽에서는 이미 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FDA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니까 뭐 부담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고가가 이제 97,000원대인데요. 97,600원에서 1,400원만 더 갔으면 말로 없는 도달인데 도달하지 못하고 살짝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 없는 구간 제가 지나가는 구간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발표 나기 전에 지나가는 구간이 돼서 10만 원대로 넘어가면서 뭐 단위가 바뀌는 구간에 뭐 진통을 만들 거냐 넘어가서 쉴 거냐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발표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나는 이 기업의 기대가 높다. 에스모랑 같은 의견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면서 만약에 정말로 FDA에서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단위가 바뀌는 거에서 앞에 숫자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HLB 그룹주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관련된 호재, 또 FDA 승인 이슈가 또 하루빨리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 호재 중에 호재, 실적 턴어라운드를 안고 있는 만룸론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업입니다.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과거 뭐 레고캠 바이오 시절부터 해서 기술력은 좋은데 성장성도 있고 그런데 너무 먼 미래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기업이 가장 좋은 거는 우리 2015년에 한미약품 생각했던 것처럼 라이선스 아웃을 대규모로 계속 진행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조얼 플랫폼,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이제 ADC의 시대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에 우리나라에서는 1호 기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흑자 전환된 것도 좋고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아웃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라이선스 아웃 이제 한 기업이랑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이 기업은 라이선스 아웃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얀센부터 시작해서 뭐 온우약품 뭐 천문학적인 규모로 진행하고 있고 삼성바이오, 우시바이오하고도 계속 이제 협력해 나가면서 확장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높습니다.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만 5천 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1만 5천 원 이하에서만 뭐 체크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원 넘어가면 신고가다. 15만 원을 1차 목표치, 17만 5천 원을 2차 목표치로 보면서 앞자리도 좀 바뀌는 것도 그 후에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뭐 10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오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말로 없는 종목으로 이 리가캠바이오 기대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로 살펴봤습니다. 2차 목표가를 터치하면 만룸론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내일 또 만룸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의 흐름부터 오늘 증시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 보니까 시장이 좀 약간 조정이고요. 네. 보니까는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좋았어요. 나쁘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세 뒤에 이제는 그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러한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상치보다도 상회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좀 어떤 기간을 두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느냐, 아니면 6개월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중기가 2년이냐 3년이냐, 또는 장기가 5년이냐 10년이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긴 시간을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죠. 뭐 우리는 바이트 댄스 세대 아닙니까? 틱톡 세대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길면 짜증이 나, 그죠. 답답해요. 근데 저는 엔비디아를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We envy you, 엔비야.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그 기술력과 이 역동성이 그게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른바 우리가 이 고급 반도체의 제일 최고 고급의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죽는다? 그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다면 그건 그만큼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 젠슨왕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TSMC는 흔들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인텔하고 어떻게 해봐라. 야, 인텔이니까 좀 이렇게 우리도 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인수를 하든지, 그래도 이걸 완전히 TSMC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 지분을 이렇게 조정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인텔도 놓치지 않으면서 TSMC가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이 파운드리의 기술력도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TSMC가 미국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엔비디아를 저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젠슨왕이 대만계이지만 미국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여러 기술적으로 지금 아주 고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서 더 해치고 나갈 부분은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엔비디아가 미국 회사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스크가 불안하다지만 테슬라도 미국 회사고, 그리고 이 머스크가 미국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미국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이제 투자 이민 안 받겠다. 그죠. 영주권 그린카드 살려면은 71억 원 내놔라. 그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도 있을 수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에 또 병목 현상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년, 5년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서 엔비디아를 놓쳐도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역시 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있고, 또 언제든지 성장의 방향 자체, 기술의 방향도 바꾸고 협력할 수 있는 그죠.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저는 M7 기업의 경쟁력을 늘 이야기할 때 다른 이른바 우리가 스핀오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엔비디아가 로봇에도 투자를 하죠.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젠슨왕이 쫙 뒤로 로봇을 세우죠. 14개의 로봇인가 세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 그 로봇 중에 한국 로봇이 없어.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요. 산업용 로봇 중에는 우리 기업도 있습니다만 휴머노이드 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지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은 더 있다, 열려 있다.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뭐 NPU의 브로드컴이나 이렇게 비교를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시장에서도 성장을 이어가는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은 있습니다.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한 6개월 동안 우왕좌왕할 거예요. 지금 상호 관세, 지금 안덕근 장관도 지금 미국에 가는데
그런 조정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 폭풍 속 그다음에 정신없음을 이 혼돈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익을 얻는 기업, 이익을 얻는 국가는 어디냐? 이건 엔비디아가 아니라고 하지 못하고 미국이 아니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중요한 게 28일 날 발표 예정인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뭐 이름을 막 굴즙이라 그랬다, 굴습이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CPI만큼 PC 개인 소비 지출 이걸 더 큰 지표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CPI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저는 지금에 나오는 지표들을 좀 긍정적으로 뭐 지나치게 우리가 낙관할 건 그죠. 아닙니다만 긍정적인 시그널을 봐도 좋다고 봅니다. 네. 많은 이슈가 최근 글로벌 증시를 좀 강타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 사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됐고 관세 이슈가 아직 경제는 확실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보니 앞으로 좀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밤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큰 구조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갈 수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약간 좀 지분을 좀 변동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미국의 이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팔아치우고 그렇죠. 일본에 있는 기업들을 사던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환학이라고 하는 일본 산업용 로봇 회사가 잘 나가요. 오늘 로봇 얘기를 좀 했는데 시간은 많지 않지만 핵심은 뭐냐? 이 산업용 로봇이 잘 나가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아로하가 아니라 아로바다. AI 로봇 바이오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의약품 가격을 계속 낮추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또 공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 지금 환학이라고 하는 산업용 로봇이 잘 나가는 것에 여러분들 무엇에 주목을 하느냐?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자꾸만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또 미국에 또 투자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미국에 공장 지으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됐든 어떤 공장이 됐든 제약 공장이 됐든 숙련된 노동력이 투입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만큼 충분한 노동력도 없습니다. 고용도 불가능. 그러면 그걸 뭘로 하는 것이다? 공장을 지으면 자동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 로봇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상당히 산업용 로봇도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자, 이거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 워렌 버핏이 현금량을 늘리면서 매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일본의 종합상사 미쓰비시나 미쓰이물산이나 마루베니까지 이게 사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지? 일본을 좋아하나? 아니면은 우리 이전에 삼성물산이나 LG상사 같은 이런 상사 무역 거래 쪽에 관심을 가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일본 상사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냐면 원자재, 에너지, 식품, 금융인데 이른바 트럼프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이 수상쩍어요. 자꾸만 현금량을 늘려가고 기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시티그룹 이렇게 금융 주식들을 팔아치우는데 정확히 투자를 하는 것은 어디다? 트럼프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일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결국에는 그 베이스가 트럼프 포트폴리오에 있다라는 부분 짚고 왔고요. 로봇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네네. 로봇도 좀 인기가 많은 업종입니다, 여전히. 그렇죠. 이걸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강조드렸던 것은 이제 지금 다이아멘디스라고 하는 정말 미국의 엑스프라이저의 창업자가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휴머노이드 기업에 대한 이 분석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6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8곳,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니트리, 물론 1위 기업으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자, 미국 6개, 테슬라 옵티머스 들어갑니다. 영국 하나, 캐나다 하나. 일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고도로 성장 가능성도 요즘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이 관절 부분을 가장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넘버원 어느 회사입니까? 테슬라 옵티머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터미네이터 영화 아시죠? 그 이상으로 성장할 텐데 여기에 한국 기업이 없다. 자, 휴머노이드 순위 16곳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6개 기업과 관련이 있는 한국 기업이 어딘가 여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봇 관련 이슈 종목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최근에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는 지금 머스크가 그렇게 최애로 퍼스트 버디죠. 맞아요. 퍼스트 레이디는 아니고 멜라니아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적이거든요. 얼마만큼 테슬라도 실적이 나오느냐. 지금 요즘에 독일에서도 안 팔리고 중국에서도 안 팔리고 다 안 팔려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테슬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전히 머스크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도 바로 만나버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6월이 분기점이 될 거예요. 6월을 잘 보세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FSD,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뭔가 성과가 나올 건가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당분간은 수출이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학 개미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마냥 엘도라도냐? 정말 금을 캘 수 있는 곳이냐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런 이 트럼프의 각종 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국 기업이 어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기업은 어디?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어렵고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에 따라서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그 숫자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경기 방어주 안에서 광고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가장 완벽한 방어주일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DS 투자증권의 분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업황부터 좀 짚어보자면요. 업황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국내 총 광고비 시장 지난 2024년에는 2.8% 전년 대비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025년 올해에는 2.7%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대 저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둔화, 소비 둔화 우려 속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GDP 성장률도 전망 역시 하향세인 점 부담 요인입니다. 한국의 GDP 그리고 광고 업황은 연관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체별로 봤을 때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이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광고 비중 지난 2021년에 52%에서 2025년에는 61%대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온라인 광고 성장률 연평균으로도 올해 기준 5.1%대 플러스권 상승세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소 밋밋한 광고 시장 속에서 이렇게 업종, 이렇게 업황 매체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회 요인도 좀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인데요. 먼저 OTT 쪽에서의 수익 증가 기대감입니다. 넷플릭스나 TV인과 같은 OTT에서 광고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수익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인데요. 예를 들어서 TV의 광고 수익에는 올해 들어서만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 요인은 해외 수익입니다. 국내 광고주의 해외 광고가 확대 추세를 보이면서 해외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 해외 매출이 높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집중해봐야 한다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 위주일까요? 네, DS투자증권에서는 제일기회 그리고 이노션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주 넘버 1, 2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높은 실적과 안정성, 배당 수익률, 그리고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까지 방어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계열사를 통한 안정적인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국내외 실적 분산 그리고 해외 비계열 광고주가 확대되는 가운데 비용 통제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업 모두 올해 매출 총이익 5% 내외로 영업이익도 7%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목표 주가로는 제일기획에 대해서 25,000원, 이노션 2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각각 배당 수익률 7.5%, 6.6%대로 배당주율수의 매력도 보고 있고요. 해외 매출도 모두 높은 가운데 PER 따져봤을 때 제일기획이 9배, 이노션이 8배 수준으로 코스피 평균인 10배 대비해서도 매력적인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어 밸류에이션과의 비교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어쩌면 가장 완벽한 방어주가 될 수 있는 광고주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또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약간의 조정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좀 시그널은 있었어요. 어제 클래시스가 장중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갔다가 물론 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거래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시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투자 심리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오늘 후발주자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모멘텀도 있고요. 최선호주가 있는지 투자 전략은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종목 있으신가요? 저는 APR로 정했습니다. 아, 약간 뻔한데 네. 그래도 네. 좋은 기업이니까. 네. 이 APR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시험을 볼 때 다음 중 뭐 가장 좋은 미용 의료 기기를 고르시오. 1번 클래시스, 2번 뭐 APR, 3번 루트로닉, 4번 원텍 뭐 이런 식으로 쫙 보기가 있으면 누구나 다 1번을 꼽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 파마리서치도 있고요. 이제 기기라고 이제 표현이 돼서 미용 의료 오늘 네. 다 움직이는 걸 통틀어서. 네, 맞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너무 좋죠. 근데 APR과 사실 그 APR이라기보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메디큐브라고 이제 기기.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그 화장품 바르고 흡수 잘 되라고 그런 거죠. 동국제약에서 거의 똑같은 게 나왔죠. 이제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근데 단순히 그냥 좀 약간 어떤 클래시스와 APR을 이제 회사의 가치는 사실 뭐 매출과 영업이익 제목 아니겠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APR이 몇 년 동안에 진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매출은 APR이 몇 배가 더 많죠. 근데 시장에서 클래시스가 왜 APR 대비해서 2배나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시가총액을 굉장히 후하게 주느냐. 제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일단 APR에서 만드는 제품 자체가 시장 진입 장벽이 그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피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종목이 많이 나오고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대응 능력이 APR이 이제 어떻게 뭐 헤쳐나가는지를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클래시스가 지금 대장으로 삼고 있고 APR은 더 좋은 재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반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어제 이제 약간 이게 해프닝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해프닝으로 끝날지 물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네 맞아요 저 회사 인수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라고 삼성이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얘기는 안 하죠 사실 네. 실질적으로 그죠. 삼성에서 뭐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인수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약간 시장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죠. 그죠. 굳이 왜 클래시스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 물론 인수한다라고 하면 APR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뭐 날아가는 거 아니냐. 뭐 지금도 물론 날아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요거에 집중을 했어요. 이제 클래시스와 APR은 현재 APR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똑같은데 매출도 더 많고 한데 일단 시가총액이 절반밖에 안 돼서 뭐 클래시스도 좋고 APR도 좋은데 좀 약간 APR 쪽으로 저는 뭐 약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지금도 매수 레인지라고 보시나요? 일단 오늘 오르는 거 이제 11% 정도 오르는 거에 가격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방향은 일단 위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없던 게 생기는 건 가장 좋은 거죠. 없던 게 무엇이냐면 APR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미국, 일본 쪽 위주로 지금 내수보다 수출이 어차피 더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쪽에 치중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11% 오른 이유가 유럽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실질적으로 오더도 많이 받았다. 화장품 쪽으로 오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미용기기들을 팔 때 뭐 동국제약이나 뭐 이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똑같은 제품인데 미용기기 이제 이런 디바이스 팔 때 화장품을 껴서 팔면은 세트로 더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가 팔리는 것만큼 화장품도 많이 팔리는 건데 일단 뭐 APR에 지금 과거에 보여줬던 성장을 올해 또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하는 건데 좀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가격적으로도 오늘 살짝 좀 많이 뜨긴 했습니다만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네. 매출이 늘어나서 디바이스가 잘 팔려서 네.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한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화장품이랑 음. 매출 구성. 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특히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APR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는 아마존을 통해서 매출이 네, 50% 네, 정도 맞습니다. 이제 네.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 좀 그냥 단순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좋지만 뭔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APR을 볼 때 너무 좋으니까 시장에서 좋은 거에 좀 약간 가려져 있는 걸 한번 좀 오, 봐야 좋아요.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APR의 어떤 회사분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디바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APR이 이제 계속적으로 신제품으로 업데이트해 가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히스토리를 올해까지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지금 뭐 원텍이나 레이저업텍 같은 경우도 계속 뉴스의 플로우가 업데이트되면서 뭐 제2의 클래시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용 기기 살려면 뭐 많이 오른 것 대비해서 적게 오른 걸 가격적인 메리트로 사는 것보다는 클래시스로 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뭐 APR은 약간 B2C 성격의 기업이죠. 그래서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개인들과의 거래니까. 뭐 다른 쪽으로 좀 약간 그 동안에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소외시됐던 부분들 내가 좀 살펴보겠다 그런 APR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PR. 미용 의료기기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APR이 만들고 있는 메디큐브라는 이 제품은요. 그 업계 안에서 인지도도 있고 브랜드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듯한데 앞으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R이 이번 해에 1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말 1조 원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그 이외에 또 주목할 만한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빠른 배송의 대명사인 로켓 배송의 쿠팡이 업계에서 최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쿠팡의 연 매출 40조의 벽을 뚫으면서
국내 최초로 연매출 4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국내 유통업계 지난해 연매출을 비교해 보시면 쿠팡이 41조 2,9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통의 유통 강자인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도 뛰어넘은 겁니다. 롯데쇼핑의 연매출 13조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신세계그룹,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합친 이 그룹의 연매출 35조 5천억 원대였습니다. 쿠팡, 그야말로 유통업계에서는 로켓 질주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유통업계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쿠팡은 이례적으로 올해 매출도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 범위 내인 20% 이상의 성장이 자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쿠팡에서 단 한 번이라도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을 뜻하는 유효 활성 사용자 수 추이를 바라보시면요. 지난 4분기에 2,280만 명을 찍었습니다. 지난 8월에 58%가량 월에 내는 멤버십 비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수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분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는 끝나지 않은 스토리 그리고 성장이라면서 앞으로의 성장세 지속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켓 와우 멤버십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인상 효과가 상반기까지 지속 가능할 것으로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용자 수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플랫폼이죠. 팝패치를 인수한 이후로 통합하고 나서 마무리에 따라서 영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유활성 고객도 증가하고 있어서 쿠팡이츠 역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쿠팡 플레이 역시 콘텐츠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실적 성장세 지속하면서 2025년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예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3분기에 1.4%대 영업이익률 기록했고요. 4분기 때 3%대로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좀 아쉬운 수준이고요. 현재 경쟁 업체들이 독주를 제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공세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네이버가 쫓아오고 있죠. 이러한 공세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OCI 홀딩스입니다. 이전에 저희 태양광 관련 이슈를 짚을 때 탑픽 종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바 있었고 그때 OCI 홀딩스 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주가가 잘 가더라고요. 5.6% 넘게 상승세 82,7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84,000원대까지 터치 나왔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네. 건가요? 아니면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OCI 이제 미국 태양광 관련주 어떤 게 좋아라고 하면은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OCI 홀딩스 OCI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OCI 홀딩스예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뭐 태양광 쪽이 좋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화학 쪽 분야, 에틸렌 쪽 분야가 반등을 안 하면 하나솔루션이 이제 반등 주기는 좀 약간 힘들다라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CI 홀딩스가 오늘 오르는 이유는 일단 뭐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뭐 당연히 좀 영업이익이 안 좋았으니까 뭐 물론 하반기에 시장과 더불어서 좀 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한미약품 관련돼서 좀 약간 뭐 이슈도 좀 있었기 그죠. 때문에 주가 좀 안 좋았고 올해 초서부터 딱 달력의 숫자 바뀌자마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횡보하고 이제 최근에 이틀 연속 반등 주고 있는데 시작일까요? 일단은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일단 그 미국 쪽에 이제 미국 쪽 기반으로 일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 태양광 시장이 중요한데 어저께인가 이제 미국 대표 태양광 기업의 이제 퍼스트 솔라 실적 발표가 있었었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그
반응해서 굉장히 좀 좋게 시장에서 반응을 보였었는데 OCI 홀딩스도 그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은 이제 OCI 에너지고요. OCI 홀딩스 자회사, 우리나라 쪽은 OCI 홀딩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서부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뉴스가 OCI 홀딩스가 오르는 이유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뭐 태양광 기업과 이스라엘 이제 미국 기업인 줄 알았더니 이제 이스라엘 쪽이라고 이제 나왔죠. 아라바 파워와 이제 합작법인 설립을 해서 조인트 벤처죠. 50대 50으로 지분을 갖고 가고 사업을 시작한다. 일단 현재도 사실 모듈 쪽에서는 OCI 에너지가 미국에서는 그 마켓 쉐어가 1등이에요. 근데 막 50%, 40% 이렇게 점유를 하는 마켓 쉐어는 아니고 한 15% 정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관세 부분에서 미국이 이제 그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한테 지금 현재도 20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폴리실리콘에. 근데 더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고 이제 중국 현지에서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90%의 폴리실리콘을 중국이 만들긴 합니다. 중국이 만들긴 하는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폴리실리콘은 중국 전체 수입 분야의 1%도 안 돼요. 이제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냐면 동남아 쪽으로 돌아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관세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중국 쪽 폴리실리콘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느냐가 이제 앞으로 OCI 홀딩스의 그 어떤 실적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약간 지켜보도록 하고 트럼프를 한번 좀 믿어봐야죠. 그리고 태양광 쪽은 트럼프가 나름대로 좀 약간 그 선호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산업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차트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너무 이제 단기간으로 좀 볼 필요성은 없고요. 주봉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저점이 실질적으로 뭐 한 4년 정도 전 주가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해 바뀌고 나서 주봉입니다. 한 3주 정도 타이트하게 올라오고 한 달 이상 옆으로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횡보하는 어떤 차트 봤을 때 다시 위쪽으로 잡으려고 하면 뭔가 좀 이슈가 하나 나오든가 아니면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거래량이 좀 약간 올라줘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주봉이니까 목요일이니까 주봉의 거래량은 내일 완성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주에 거래량 대비해서 증가할 걸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일단 실적 저점을 좀 찍었고 그다음에 미국 쪽의 업황이 좋아서 미국 쪽 관련 기업들도 지금 현재 좀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느낌을 OCI 홀딩스, OCI 에너지 이렇게 OCI 에너지 이제 미국 쪽 기반 이제 비상장이고 OCI 홀딩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홀딩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이고 주가 흐름 좋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간에 태양광과 관련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 움직임에 OCI 홀딩스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KSS 해운입니다.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그분들 성격이 다 보여요. 보니까 이제 리스크를 크게 테이킹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고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나 두 개씩 있는 기업이라면은 언젠간 올라가겠지. 약간 이런 좀 스탠스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맞췄습니까? 반 정도는 맞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원래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좀 약간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맞아요, 중요해요. 우선시 돼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서 떨어져도 걱정이 없는 어떤 종목과 그러니까요.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갖고 약간 왔습니다. 나이가 살짝 보이네요. 네, 나이 얘기 그만하시죠. 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SS 해운 뭐 여타 해운주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관심을 받다가 좀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죠.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뭐 주가는 뭐 꿈쩍을 안 하다가 이제 다른 이슈로 좀 움직였었는데 KSS 해운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LPG와 암모니아를 전문으로 운반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가 뭐 그 LPG 같은 거 수입할 때 주로 이 기업이 이제 운반을 하는데 이 기업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이 굉장히 긴 장기 계약을 합니다. 굉장히 긴 장기 계약을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좋을 때는 운임이 떨어질 때는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운임이 보장이 되는데
운임이 올라갈 때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배당주예요. 지금 주가가 딱 9,000원인데 400원을 배당을 하기로 했죠. 이게 굉장한 고배당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LPG 이제 이 기업이 이제 LPG랑 암모니아를 주로 이제 운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배를 정말 큰 배를 하나 인도를 받았어요. 그 배를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VLGC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대형 가스 운반선을 VLGC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모니아 쪽 업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많이 좀 약간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이제 LPG 쪽으로. 이제 LPG랑 LNG랑 차이가 뭔가요라고 이제 가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는 LNG는 이제 메탄가스 기반의 가스고요. LPG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이제 휴대용 가스버너로 보통 쓸 때 이제 부탄가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프로판가스라고도 얘기를 네. 하고 그게 이제 LPG죠. 실질적으로 이제 용접에도 많이 쓰이고 이제 뭔가를 가열할 때 그다음에 뭐 LNG는 이제 아시듯이 발전에도 좀 많이 그죠, 쓰이는 네. 그런 가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너무 지금 실적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이 KSS 해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말고 한 2010년도 초반 정도서부터 굉장히 퍼포먼스를 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10배 좀 못 올랐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제 재평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KSS 해운도 지금은 다행이죠. 운임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매매를 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기업적인 리스크로 빠질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시장이 급락이 와서 KSS 해운이 같이 빠진다. 그러면은 원래 그 유지되던 가격으로 복원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장 때문에 빠졌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잡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맡길 수 있는 KSS 해운 만나보고 왔고요. 마지막 기업입니다. LG 이노텍인데요. 오늘 상승 탄력 나오고는 있는데 이 기업 무서워요, 살짝. 네, 저도 무섭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이 어딘가 굉장히 좀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고점이 22년도 고점에서 지금 현재 횟수로 3년 정도 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수급도 거의 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수급 바닥은 주가 바닥이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이제 보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증권사에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리포트 내용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컨센서스를 굉장히 낮게 잡아놓고 이제 1분기에 굉장히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옛날에 그 1분기 영업이익을 1,143억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아는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갖고 야 애널리스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1,100억도 아니라 1,143억 이렇게 끝자리까지 디테일하게 이걸 컨센서스를 제시를 하냐라고 했더니 엑셀 시트가 있대요. 엑셀 시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품목에 이렇게 가격이랑 넣고 맞아요. 이제 함수가 이제 다 적용된 그럼 이제 딱 나오면 그거대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LG 이노텍을 지금 시장에서 보는 좀 긍정적인 시선은 아이폰 16e 출시, 그다음에 저는 좀 약간 아이러니인데 아이폰이 중국에서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중국은 반미 감정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뭐 폭스콘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알리바바의 협업으로 아이폰의 어떤 그 중국 쪽의 네. 이미지가 조금 더 좋아져서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LG 이노텍도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시장에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차트를 잠깐만 볼까요? 이제 주가는 바닥을 잡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수급이 바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급이 지금 바닥 잡고 외국 기관 모두 급격하게 어떤 그 큰 매수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팔 물량은 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와 어떤 수급이 바닥을 1월 달 찍었다. 말에 찍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약간 조정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코스피를 중심으로 그 강세를 계속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630선에 대한 하방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되는 흐름들을 보면 당분간 지수의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조정의 폭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에서 2,6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아직은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시장의 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현재 구간의 종목별의 민감한 이슈에 좀 반응을 하는 특징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좀 조선 섹터라든가 현재 방산 섹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은 그래도 이쪽에 대한 흐름들이 여전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 업종들의 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몇 개의 선택된 업종들에서 수급이 좀 나오는 그런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압축을 해나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제한적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드론쇼 코리아에서 AI 기반인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공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방산주 중에서 그동안에는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키 맞추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갖고 있습니다. 25년도 매출 4조 원을 좀 기록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 현재 지금 동남아시아로 시장이 진출되고 있는 FA50에 대한 흐름들과 주력 헬기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동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키 맞추기와 더불어서 또 방산주의 한 대열로서 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발 주자로서 한국항공우주 앞으로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장 마감 4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오늘은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시장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번에 393억 3천만 달러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 대비 3.3%나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의 경우에는 220억 달러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80%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밤사이에 미국에서는 또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유럽에서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 예고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4월 달에 이제 관세 부과를 시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블랙웰 쪽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이번에 4분기 블랙웰 쪽에서 매출이 110억 달러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 차지를 하게 됐는데 블랙휠이 작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한 AI 반도체 칩이죠. 그만큼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우려되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딥시크가 현재 등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딥시크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지 아직까지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AI 쪽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온 거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호실적이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속 시원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 어찌 보면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오늘 코스피 시장 선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장중에는 1%대 하락세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낙폭 좀 줄였습니다. 0.8%대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2,62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20포인트 가까이 좀 밀려났는데 장중에 2,610선으로 좀 저점하면서 그래도 2,610선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상승과 하락을 좀 오가는 모습 보이다가 약 보합권 쪽으로 좀 방향 좀 틀면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0.09% 전일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770선에 걸터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8%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오늘도 각각 2천억 원,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5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 매도세 보였고요. 개인 나홀로 1,000억 원 가까이 순 매수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7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까지는 시장 분위기 괜찮았는데 오늘 좀 급격한 조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거의 1% 가깝게 하락세가 나왔고요. 2,670선까지 고점을 높였던 코스피는 이제 2,610선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까지의 주도주가 크게 탄력을 보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폭의 성장이 아니네라는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던 듯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장의 약간의 분위기로 좀 이어졌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7% 하락세 2,62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10선에서 20선까지 올려내면서 거래를 마감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770선입니다. 간밤 증시의 흐름과는 다르게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자금을 팔고 나간 만큼 외환 시장은 약간 흔들렸습니다. 어제장 대비해서 거의 10원 가깝게 올랐고요. 1,443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외환 시장이 1,420원대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20원 이상 오르면서 1,440원대까지 올라온 것이 시장의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전부 다 파란불이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입니다. SK하이닉스 1.8% 하락세 19만 9,200원대,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를 하회하면서 오늘 종가 형성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도 5만 6,300원대입니다. LG엔솔 1% 가깝게 하락세 37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모델 Y의 신형 버전이죠. 주니퍼의 런치 에디션을 중국에서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간밤 시장의 테슬라는 반등격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대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7% 하락세, 딱 지수 내리는 만큼 내렸고요. 그나마 시장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삼바입니다. 현대차가 2% 넘게 조정, 20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횡보세를 오늘 시장에서 약간 조금 무너진 듯한 모습 보여줬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 나홀로 0.5% 강보합권,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주제인 것 같고요. 네이버는 오늘 5% 넘게 빠졌습니다. 네이버가 급하게 올라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함께 붙었는데 오늘은 5% 넘게 조정, 21만 9천 원대입니다. 결국에는 22만 원대가 깨지면서 거래 마감했고 KB금융 0.8% 하락세, 셀트리온 어제 시장의 상승폭을 좀 내어줬습니다. 3% 넘게 조정을 받았고요.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 넘게 조정, HD현대중공업 0.8% 상승, 현대모비스 1.5% 넘게 상승입니다. 신한지주 약보합권, 메리츠금융지주 약보합권, 신한지주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주 환원율을 높여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금융지주사 쪽은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알테오젠 반등입니다. 2% 넘게 상승세, HL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연구 결과 발표됐죠. 이에 따라서 오늘 9% 넘게 급등세입니다. 8만 원대에서 단숨에 오늘 시장에서 9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데이였고요. 알테오젠, HLB 모두 다 강했던 가운데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지속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반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 자체가 약보합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5% 넘게 반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계열사들 오늘 1에서 3% 넘게 조정이었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클래시스가 이제 시가총액 6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이번 해 들어설 때 클래시스는 10위권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가총액 계단이 껑충 뛰면서 6위권까지 진입을 했고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삼성의 클래시스가 인수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피인수 소식과 함께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급등했다가 결국엔 장 막판에는 모두 다 내어주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다시 한번 시장에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의 인수된다 이러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요. 앞으로 어딘가 인수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듯하고요. 오늘 19% 넘게 급등세, 휴젤 1.8% 넘게 상승,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서 21만 9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요즘 이번 주 들어서 양대 지수 상승과 하락을 하루 만에 계속 오가면서 좀 퐁당퐁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파란불을 켰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선방해주면서 770선 지지받으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내일 금요일인데 또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요즘에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매주 발표가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한 주 동안 새롭게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실업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이 안 좋을 경우 인하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고용 지표가 더 탄탄하게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빠르게 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게 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 전주보다 5천 건 정도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밤에는 과연 이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될지 감소를 하게 될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고용지표에 주목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2022년이죠.
이제 러우 갈등 이후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물가 지수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경제 전반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금리 동향을 살펴야 되는 상황인 만큼 고용 시장 쪽에 따라서 이제 금리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이번에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 꼭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CPI라든가 PPI와 함께 보는 물가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FOMC에서 금리 방향성을 결정을 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표인 만큼 아무래도 내일 장세는 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 조금 관망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예상하는 수치가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PC 지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또 금리 인하 속도도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PC 물가 지표까지 확인하시고 내일은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미국에서 나타날 고용지표, 물가지표 잘 체크해 보시면서 매크로 흐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를 좀 찾아봐야 할 텐데 금요일장입니다. 어떤 시초가 공략주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금요일장일 만큼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요일 장세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주말을 앞두고서 조금 거래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를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경우에는 삼성그룹 계열의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전자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소형 IT 기기 디스플레이에 활용이 되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모바일 필름이라던가 옵티컬 필름, 데코 필름, 그리고 폴더블에 활용이 되는 특수 보호 필름 등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여서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던가 일본, 중국 쪽에서도 해외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도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독창적인 MDD 공법을 개발을 해서 기술적 경쟁력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아이폰 16E가 국내에 출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판매량에 따라서 아무래도 부품주라던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경 하이테크의 경우에는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직접적이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이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세경 하이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UTG 보호 필름이 이제 폴더블용으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필름이에요. 그런데 아이폰의 경우 2026년에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세경 하이테크가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6E가 만약에 판매량이 급증할 경우에는 폴더블 폰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세경 하이테크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번에 이거 아이폰 16E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이 전작 대비해서 4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도 있겠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수량을 판매를 해도 실적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세경 하이테크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패널 보호 필름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패널용 보호 필름 같은 경우에는 내충격증과 관련해서 특허를 공동 출원을 했고요. 2023년 5월에 출원이 된 건데 작년 말에 한국과 미국으로 공개가 됐고 중국 쪽에서도 출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에 있어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세경 하이테크의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차트에서 지금 좀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장중에 1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공략하기 저는 좋은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비어있는 구간대에 따라서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매물이 열려있는 구간대 1,900원대까지 매물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적은 거래량에도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00원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 구간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의 경우에는 8,3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세경 하이테크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폰 가격은 또 올랐군요. 네. 이렇게 새로운 아이폰 출시 이슈와 함께 아이폰 부품주인 세경 하이테크 골라주셨습니다. 목표가 1,900원, 손절가 8,3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은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R&D 및 시설 투자 분야 세액 공제율은 각각 20%와 30% 오르고 세액 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는 이날 반도체 외 국가 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 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중국 태양광 모듈 가격 인상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에 오늘 최고 11% 넘게 오르며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태양광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했습니다. 태양광 제품 생산 등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는 한화솔루션은 어제보다 7.89% 오른 22,55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이 ESMO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등재됐습니다. HLB는 오늘 간암 신약 리보캄넬 병용요법이 유럽 종양학회가 발간한 간세포암 진단 치료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되고 처방을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미국 암 종합 네트워크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 세계 전문의들이 치료에 적용하는 대표 지침서입니다. 한용의 CTO는 HLB의 간암 신약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치료제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며 이는 FDA 허가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코프로가 내달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5에서 미래 배터리 산업 성장 동력을 선보입니다.
에코프로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이노베이팅 에코프로 에너자이징 투머로우를 주제로 2차 전지 소재 제작에 대한 차세대 기술 개발, 사업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합니다. 또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대비해 준비 중인 미래 소재 개발 계획을 선보입니다.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법인, 헝가리 공장 등의 대외 진출 전략을 소개하고 계열사들의 합병 방안 등도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의 석유 거래를 파기하며 국제유가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기준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68.93달러 대비 0.45% 내려간 68.6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도 전장보다 0.67% 내린 72.53달러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베네수엘라와의 석유 거래 파기 소식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2년 11월 베네수엘라산 석유 생산 재개를 승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장 공급 위축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외환 시장도 약간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에 따라서 달러의 강세 그리고 한국 시장의 외환 시장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오늘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뉴욕 증시에서 어떤 흐름 보일지 또 이에 따른 영향 어떨지 내일 시장에서 개장 관전 포인트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는 또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